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대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단일화 비유를 좀 해보자면 이거 돈 보고 결혼한 거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최재성 전 수석이 했습니다. 민주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의 그 반응은 단일화는 야합이다. 그리고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재성 전 청와대 그 정무수석은 안철수 대표와는 좀 악연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서 이제 분당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친문 패권의 중심에 있었고 예. 사무총장, 총무본부장을 했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는 좀 악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그 단일화는 그 돈 보고 결혼한 거다.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22일 울산 유세에서 1년 후에 그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자르고 싶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그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결국 안철수 대표가 나중에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그 손가락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라고 네. 이렇게 비판적으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게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결국에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뭐 이런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샤이 이재명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투표에 좀 소극적인 지지층들을 투표로 끌어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의 정치적 명분이 상당히 약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권력 나눠먹기 야합이 아니냐. 예. 그런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세를 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통합정부와 정치개혁을 통한 나름대로 혁신이라는 부분을 좀 비교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상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이렇게 단일화를 하면서 예. 저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바로 지금 법정 3차 토론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말을 뒤집는 그러한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또 지금 합당을 지금 하기로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지금 그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거대 양당의 그 적대적인 이런 그 아주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예. 청산하는 다당제 구도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명분을 가질 수 있느냐는 생각이 예.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동정부를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공동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정부를 운영해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집중되어 있는 제왕적 권력을 뭔가 나눈다는 것이 그냥 두 사람의 합의가 아니라 뭔가 제도적인 개선, 예를 들면 개헌을 통한 뭔가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예. 되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역풍의 주장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남은 이 선거 기간 중에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통해서 어떠한 정치개혁과 국가 발전,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것인지 구체적 로드맵과 실천력을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 예. 저는 거기에 달려 있지 않나. 김민석 의원은 윤안 합친 거니까 윤안한 야합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규정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안 후보한테 러브콜 보낸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의 반응, 국민의힘 반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 경우에는 2002년 노무현 그 정몽준 단일화 당시에 그때 이제 정몽준 캠프에 몸을 담았었죠. 그랬죠. 민주당 탈당을 예. 해서 정몽준 캠프에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철새 정치인이다라고 비난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정몽준 캠프에서 단일화를 성사시킨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2년 단일화와 어제의 단일화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 것일 텐데 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를 한 걸 보면은 DJP 연합이라든가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든가 아니면 2012년 문재인 안철수의 그 사태로 난 단일화 주로 민주당 쪽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예. 우리는 처음 하는 건데 당신들의 단일화는 그러면은 아름다운 단일화고 우리 단일화는 야합이냐라고 항변할 수 있는 충분히 예. 근거가 되는 거죠. 네. 어차피 선거는 결과로 말하는 거지 예. 과정으로 말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아. 됩니다. 지금 이 단일화된 상황을 네. 두고 단일화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이거 단일화가 됐다. 안철수 후보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진중권 전 교수의 얘기인데 예. 좋은 말로 하면 성숙해진 거고 나쁜 네. 말로 하면 노예진 거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저는 얘기입니까? 둘 다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어.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예. 후보의 이 철수 정치가 상당히 좀 성숙도를 더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완주 의지를 엄청 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결국은 철수가 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철수 정치의 성숙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노예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뭔가 조금 노림수를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일종의 정치적인 간을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상당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리고 또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 그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쭉 해왔던 정치적 행태가 맨 처음에 놓을 때 한 이야기가 뭡니까? 최정치의 깃발을 들고 들어왔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사실 보여준 행태는 어떻게 보면 구정치의 아주 그 나쁜 단면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예.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극중주의거든요. 소위 말해서 중도를 지향하는 행태를 쭉 해왔는데 갑작스러운 우경화에 대한 상당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아찔한 정치적 현기증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는 다당구도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정치가 그러니까 거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혁파하기 위해서 다당구도를 만들어야 됐다고 했는데 설사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독자 정당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 그런 방이 옛날 DJP 연합 같은 경우는 김종필 당시 그러니까 그 자민련 총재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후보하고 그 단일화를 했지만 자민련이라는 당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다당구도로 가려고 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예. 이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다당제에 대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다짐 그런 부분들하고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했던 노예하다는 부분 측면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아마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그것이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민주당은 역풍을 바라고 있고 네. 지금 국민의힘은 돌풍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층 확대에 상당히 이제 총력을 쏟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렇습니다. 친문 쪽과 지지 세력을 연계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고 있고 친문 단체 문쿨 오소리요. 여기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단체인가요? 일단 문쿨 오소리라는 곳은 30대, 40대 주로 여성들을 주축으로 된 단체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전략적 지지 선언을 했는데 문콜 오소리 이제 꿀 오소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체구가 작고 이제 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공격받으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이제 물고 뜯는다, 싸운다라는 예. 그 꿀 오소리를 스스로에게 붙여서 앞에 이제 문자를 붙여서 했는데 지난 대선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었고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되니까 계속 결선 투표를 요구한다든지 예. 후보 교체를 요구한다든지 계속 그렇게 지지를 이제 요구를 했었고 그 구성원들 성분을 보니까 한 30, 40대 여성이 거의 뭐 90%, 80% 대다수고요. 예. 그리고 90% 이상이 대부분이 민주당 당원이거나 예. 민주당을 지지했던 예.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그 강성 친문단체이고 깨어있는 시민연대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골 오소리까지 윤석열 후보 지지를 했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수님 간략하게요. 예.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원팀 선언하고 유세도 함께 해주고 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은 다른 선택을 해서 좀 의아하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경선 과정에서의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친문 그 지지층들하고 이재명 후보 측과의 대립과 갈등이 상당히 그러니까 한 번만에 단순하게 메꾸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로 많이 깊게 아주 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이번에 원팀을 구성을 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예.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강성 친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지지하기는 꺼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판단력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통합의 정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소위 친문 지지층의 일탈 자체가 상당히 본인한테 뼈아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지난번 그 이 윤석열 후보의 이 적폐 수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사이 이재명이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 그러니까 이 지금 친문 지지층들의 일탈 자체는 이재명 후보에는 뼈아플 수 있다. 그러나 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보수 쪽 인사들이 또 자기를 지지한 경우도 예.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창달 전 의원이라든지 예. 박근영 씨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친문 지지층의 정치적 일탈 자체가 크게 이 판세를 요동시킬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야권 후보 단일화 이 파장이 계속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는 사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나홀로 사전 투표. 예, 다음 키워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오늘 사전 투표 시작된 가운데 여야 후보 3명 모두 사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00만 명 넘게 사전 투표를 했고요. 지금 예. 사전 투표가 점점 넘어지는데 지난 대선 사전 투표율이 26% 좀 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가 모두 사전 투표 독려하고 또 코로나19 걸릴지 모르니까 빨리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도 있고 해서 30% 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혼자 있습니다. 배우자랑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를 등장시키는 것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고 두 명 모두 판단한 것 같고요. 예. 심상정 후보는 배우자 그리고 아들 가족이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투표를 유심히 이제 들여다봤는데 예. 결국은 이제 양 후보 모두 나홀로 투표를 했습니다. 예. 양강 후보가 이렇게 사전 투표를 첫날 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배우자 없이 나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죠. 일단 사전 투표에 유력 후보가 직접 이렇게 투표를 했다는 것 자체는 예. 사전 투표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죠.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가 상당히 높아짐으로써 민주당이 상당히 정치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 아주 그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사전 투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한 것 같고요. 물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사전 투표의 부정 투표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감시 시스템을 많이 이제 보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투표를 소홀히해서는 그러니까 본선까지도 이길 수 없다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다 앉아 지금 사전투표를 했는데 저는 사전투표를 한 장소 자체도 그러니까 주는 정치적 함의도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투표를 하고 지금 이 그 강화문 광장에서 아까 인터뷰를 하면서 예.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 촛불 시위를 이야기하면서 네. 민주주의적인 가치에 방점을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유엔 묘지를 참배하고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엔 묘지를 통해서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안보 이슈 이런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상당히 이 사전투표에 대한 임하는 각 진영의 정치적인 중요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또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이제 나홀로 투표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이번 대선 자체가 비호감 대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순하게 후보 본인들을 둘러싼 네. 의혹뿐만 아니라 네. 또 배우자의 또 이 네. 그 의혹이 집중되는 바람에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배우자를 직접 그러니까 동행해서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표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고 네. 또 어차피 상대도 같이 못 놀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나홀로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는 판단 이런 부분인데 그러나 지켜보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교수님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네. 간략하게 투표율 높으면 누가 웃는 거예요 이번에 사전 투표율? 결국 투표율이 예. 높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어느 진영이 많이 나오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어느 진영이 내 편을 누가 더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냐의 문제지 투표율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판단하기에는 사전 투표율은 좀 예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투표율이. 이때까지는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 투표율은 사실은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예. 그리고 본 투표는 연세 든 분들이 많이 그렇죠. 한다고 했지만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연세 든 분들도 상당히 사전 투표를 많이 할 가능성이 예. 높다. 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언제 걸릴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빨리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사전 투표를 높다고 해서 유불리를 말하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 대선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론의 흐름을 새로 알아보기는 예. 이제 어려운 그런 기간입니다. 저희가 이틀 전까지 조사된 막판 여론 흐름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네, 먼저 KBS, MBC, SBS 3사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다자 대결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포함이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37.1%, 윤석열 후보가 42.1%, 심상정 후보는 1.8%고요. 안철수 후보는 7.4%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안철수 후보의 사태로 사실상 3자 대결이 됐는데요. 3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2.2%, 윤석열 후보가 42.5%, 심상정 후보가 7.3%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된다면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후보가 누구냐를 물어봤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고요. 이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39%, 윤석열 후보가 45.5%로 나타났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로 야권 후보 단일화 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어디로 갈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로 그럼 나는 가겠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23.7%, 윤석열 후보로 가겠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49.1%였습니다. 네, 일단 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단일화가 됐는데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유권자들이 과연 누구를 뽑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분산될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에게 골고루 분산될 것이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있고 또 윤석열 후보한테 많이 갈 거라는 조사도 있고 오히려 그 심상정 후보가 제일 득을 볼 거다라는 여론조사, 또 이재명 후보가 득을 많이 볼 거다라는 여론조사 다 다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표가 누구로 갈지, 누가 유리할지는 참 그거 분석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그 안철수 지지하는 표가 분산이 되더라도 그거 별도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중도층 표에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을 찍기에 좀 마뜩지 않아 하던 그런 중도층들이 단일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찍을 수 있는 명분을 지금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예. 그것이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PK 지역에서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예. 그런 기대감 하나.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 측으로는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예. 항상 리스크인데 그 리스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괜찮은 선택이 아니겠느냐,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하필이면 여론조사 금지 딱 하루 전에 네, 사퇴 그러게요. 발표를 해가지고 네. 그 흐름을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맞습니다. 치르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엿새 전, 일주일 전 유권자들의 마음이 좀 많이 투표소 가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그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정치적인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쪽에 유리하냐 부분을 일단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일단 단일화를 이루어낸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 이 우리나라 지금 대선에서 지금 세 번의 이 단일화가 있었거든요. 97년 DJP 단일화, 그러니까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2012년도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인데 사실은 두 번의 단일화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2012년 단일화는 사실상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럼 그 실패와 그 성공을 가르는 결정적인 동의는 무엇이었느냐? 그거는 결국은 단일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효과가 국민들한테 진정성으로 다가가서 거기 감동을 이끌어낼 때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의 단일화가 정치적 야합이 아니라 뭔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예를 국민 통합, 정치 개혁,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 남은 지금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되긴 합니다만 본투표까지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손을 합쳐서 어떤 식의 발전을 이뤄낼 것인가를 구체적인 로드맵, 실천력 이런 것들 두 사람은 단순하게 구두 약속이 아니라 뭔가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느냐 못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막판 표심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지금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막바지 공방이 치열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윤석열 부동시 맞나? 의심된다. 민주당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는 그럼 팔장애 맞나? 의심된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군 비리 논란이 또 불거졌네요. 예, 어제 이제 법사위가 열렸는데 법사위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자, 열람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 부동시 관련으로 이제 군 면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무부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좀 보자라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과거 소년범이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범죄 기록을 좀 보자라고 해서 법사위원 대표 이렇게 좀 봤는데, 부동시 의혹은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과거 1982년에 국면제 판정을 부동시로 받았을 때 왼쪽이 0.8, 오른쪽 눈이 0.1, 시력차가 0.7 차이가 나서 이제 그 면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제출된 자료는 뭐냐면은 법무부가 갖고 있는 자료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임용이 됐을 때, 1994년 임용됐을 때 신체 검사 자료, 그때는 보니까 왼쪽 0.7, 오른쪽 0.5였고요. 또 2002년 재임용 시 자료를 보니까 왼쪽 0.9, 오른쪽 0.6이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자료는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뭐냐면은 정밀하게 디옥터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눈 가리고 일반 신체 검사할 때 그 자료인 거죠. 그렇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군 면제했던 자료하고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건 완전히 고무줄 시력 아니냐? 병력 면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국민의힘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단순하게 눈 가리고 하는 것이 정확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오히려 검찰총장 임명됐을 때 2019년에 이렇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정밀 검사를 받아서 2.5 디옥토의 양한 부동시 자료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 의문이 전혀 그 문제가 사라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팔 장애로 군면제를 받았는데 이거 실제로 그 정도냐 이러고 반격에 나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소년공 시절에 그러니까 팔을 다쳐서 군대를 징집을 면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픈 그러한 그 기억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때 활동하는 거 보니까 정상인하고 별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병력 기피를 지금 제기를 하는 것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뭐 지금 하니까 이 일종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진작에 이 생각을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진작에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에 관한 일종의 방패용으로 지금 이제 역공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역대 대선에 보면 이 후보들을 둘러싼 병력 논란이 상당히 승패를 좌지우지한 그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지금 이 대통령은 그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거의 왜 이제 막판에 와서 이걸 제기했을까? 토론 때도 한 번도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질 않았었어요. 그거는 무슨 문제냐면 2019년도에 민주당 정권이 사실 임명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민주당 옹호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 자체는 결국은 이 너무 늦게 제기된 측면도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심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닷새간의 후보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또 이제 국민의 마음을 흔들 것 같은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